안녕하십니까. 2022년 정성어학원 에이스 예비 중 설명회에 이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학부모님들 환영합니다. 저는 중등 에이스 성과팀장 전혜린 팀장입니다. 네, 매년 이 비슷한 시기에 항상 이렇게 우리 이제 6학년 아이들이 중등으로 올라오기 전에 어머님들과 아이들을 뭐 현장에서 뵙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영상으로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부터는 영상으로 이렇게 뵙기도 하는데요. 매년 어찌 보면 루틴처럼 똑같이 일어나는 뭐 일이고 언제나 있는 일이지만 사실 이렇게 매년 이렇게 아이들을 맞는 이 입장에서의 마음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올해는 굉장히 많이 반가운 게 사실 근 2년 동안 코로나로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도 사실은 아이들은 계속 학년이 올라가는데 어찌 보면 정상적으로 하던 그런 것들 수업이나 학습이 조금씩 이제 결이 달라지고 무게가 달라지는 것들을 사실 현장에서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땐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이제 물러나면서 예전에 진행했던 그런 모든 학습과 정상적인 생활들이 가능해진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만나는 아이들이고 또 학부모님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더 반갑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준비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기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이들이 제가 이제 현장에서 되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제 중등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어머님들께서도 너무 힘들면 어쩌나 걱정을 하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물론 힘들지 않고 그냥 아니에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아이들이 이제 하루하루 그리고 또 한 해 한 해 아이들이 커가고 성장하면서 사실은 이 아이들이 감당해야 되는 현실도 분명히 달라지는 건 맞거든요. 15살짜리 애가 7살, 8살처럼 사면 사실은 뒤에서 다들 이제 비웃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아이들이 감당해야 되는 어떤 것들의 무게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미래의 무게는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무게가 무거워진다 하더라도 현재를 잘 준비를 하면 그것은 멀리 봤을 땐 되게 커 보이지만 사실은 그 큰 것을 조각조각 내어서 사실 하루하루를 감당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런 영상으로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저희가 아이들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또 어떻게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찍이 이 말씀은 정말 전부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교육적 소신을 가지시고 체스를 또 꾸준히 보내고 선택하셨던 어머님들께 진급을 축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어찌 보면은 초등학생들에게도 학습의 무게가 사실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있는 현 세태에서 그래도 사실 소문 났잖아요. JLS는 아이들에게 학습량이 체스를 할지라도 무척 꾸준하고 많은 편이지만 사실 어머님들이 그 와중에서도 동네 학원처럼 그냥 아이들이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이곳에 보내셨을 땐 분명히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금 더 고급된 영어 그리고 고급된 교육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마음을 그래도 꾸준히 잘 아이들을 관리하고 이렇게까지 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으로서 어머님들께 굉장히 존경의 마음을 보내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갑자기 이제 화면이 이렇게 막 이렇게 좋은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휴가철을 앞두고 어머님들 이런 곳으로 한번 여행을 가보시려 이렇게 권하고자 이 사진을 보여드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사진을 제가 고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무척 지금 무슨 뭐 많이 시간을 들이고 공부를 하고 물론 이 아이들도 치열하게 살아왔겠지만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거의 잔잔한 바다에서 아이들이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면서 지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이 아이들이 만나는 현실은 정말로 정확하게 중학교에 들어서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이들이 달라지는 생활을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너무 위협적인가요? 일단 아까 그 잔잔한 그 바다가 사실은 똑같은 바다인데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도전적으로 저희가 여쭤보는데 준비가 돼 있냐고 여쭤보고 있죠. 사실은 이러한 망망대해에 더군다나 이렇게 풍랑이 치는 어떤 바다에 나아갈 때 그저 그냥 돛담배에 유람하듯이 하는 마인드와 장비와 준비로 이 바다를 헤쳐나갈 수는 없어요. 이것이 보시기에는 과장됐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절대 과장된 표현은 사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학교에서 머물러야 하는 시간,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돼야 되는 과제,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이 지금 해야 되는 학습 말고도 굉장히 앞으로 이것을 목표로 해서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그리고 이제 한 학년이 지나면 더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건널 때 그냥 타던 돛담배에 태우고 그냥 잘 건너가 보렴 우리는 환영하고 뭐 응원해 줄게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배가 한 척 있죠. 그래서 이 배에 아이들을 태워서 보내긴 할 텐데 다행히도 여기 아이들 혼자 타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함께 타서 이 바다를 수십 번 수백 번을 왔다 갔다 건너봤던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 바다를 헤쳐나갈 거고요. 여기서 확실한 거는 선생님들이 탄다고 해서 바다가 잔잔해지진 않을 거예요. 똑같은 환경, 똑같이 거친 환경이지만 아이들이 이 바다를 선생님들과 함께 현명하게 건너간다는 것을 어머니들께서 믿고 맡겨주셔도 된다는 것을 제가 확신을 드리고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데려가시긴 힘들 거예요. 공부는 이제는 부모님의 영역이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어떤 다른 전문가의 영역으로 남겨주셔야 되는 상황이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 영어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그냥 뭐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이러는 어떤 학습이라기보다는 정말로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략을 짜면서 이제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되는 목표 지향적 영어를 지금부터 시작하시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이 현실 영어이죠. 이 현실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현실을 모르고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첫 아이라던가 하면은 사실 이제 이거를 진짜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아직은 그런 감각이 조금 더 불충분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어머님들, 아버님들 세대와는 또 다른 어떤 현실이 분명히 아이들이 있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나는 니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야. 지금보다 옛날에 대학 가긴 더 쉬웠던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한민국의 현실 영어는 분명한 걸 요구합니다. 경기도 광주라고 해서 경기도 광주 아이들끼리 모아놓고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정말로 각자 모든 환경이 다른 중에서도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대학을 가는 것에 대한 기준은 동일하고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어쩔 땐 잔인하지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고 도외시할 수 없는 이제 시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가 이제 아니지요. 아이가 그냥 난 이거 하고 싶어. 난 하기 싫어. 그러면 하고 싶으면 그래 해라. 하기 싫으면 그래 하지마. 쉬어 하지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어가 아니고 학습이 이제는 아니지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공부입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공부란 결국은 무엇이냐면 내 기분과 내 처지와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늘 항상성을 가지고 하는 공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쓱 보기만 해도 뭔지가 느껴지시죠? 사실 지금 그래도 정상어학원에 초등부터 이렇게 보내신 어머님들 마음속에 그냥 케이블 TV에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사람처럼 우리 아이들이 살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여기를 보내시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아이들이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분명히 대학이라는 관문이 필요하다고 다들 마음속에 확신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보기에 굉장히 좋은 그림이고 좋은 떡이긴 하지만 이것이 그냥 입을 벌리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 입에 누군가가 쏙 넣어주는 것은 아니겠죠. 분명히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들이 저희의 기준을 보고 저희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선택에 내가 원하는 목표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의 선택과 나의 선택이 부합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굉장히 차갑고 날카로운 말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단어는 결국 시험과 점수로 그것을 증명해내고 그것을 따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등은 사실상 아이들이 이런 어떤 현실을 시작하는 것의 스타트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로 증명해야 되는 실력 향상. 그저 내가 오늘 하루 책을 많이 읽어서 뿌듯하다라는 이런 마음의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결과와 데이터로 승부를 보고 그것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실력 향상의 시작점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데이터란 결국 이거죠. 시험과 점수와 데이터. 어떻게 보면은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수식으로 숫자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고 이제는 그 점수 하나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 저희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말고도 모의고사를 매달 보는데요. 이번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본원 모의고사를 보면서 3,000명 가까운 이제 정상어학원 아이들과 함께 시험을 보고 그 전국 등수가 나왔는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점수 1점에 아이들이 거의 한 40명, 50명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점 하나에 따라서 전국 석차가 확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 모두가 아직은 모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이 맞닥뜨리게 될 사실은 평가거든요. 시험과 점수와 데이터 무시할 수 없고요.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이들의 노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이 구체적으로 시험과 점수는 무엇이냐? 다들 아실 거예요. 내신. 내신은 그냥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학교 시험이죠. 학교 시험인데 이제 종이로 보는 어떤 지필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간 어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이들의 개개인의 평가를 보는 수행평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사실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어머님이랑 전화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조금 그래도 선행이 좀 많이 나간 아이인데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한테 그랬대요. 야, 네가 선행을 이만큼 했는데 내신 점수에 당연히 100점 나오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듣고 뭐라고 그래요? 당연히 100점 나오지 않아요, 어머니. 내신 점수는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참이냐 거짓이냐를 뭐 이런 걸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진리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좋아하고 선생님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답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실패할 수 있어요. 선행과는 다른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분명히 정형화된 정답이 있고 선생님들이 힌트를 주신 게 있어요. 이게 답이라고 하는 거.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써낼 수 있는 실력을 훈련을 통해서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의 끝은 바로 수능이죠, 결국은. 뭐 물론 지금 수시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득세고 현 정부가 정시 확대는 이제 더 이상 확대하는 그 방안은 이제 그냥 접겠다. 그러면 이제 수시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이제 크게 이제 부분을 차지하지요. 입시에서. 하지만 저희 지역에서 수시에 일단 학교 내신은 어느 정도 만족을 시키는데 수능에서 최저를 못 맞춰서 원하는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 있나요? 매년 왕왕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신 말고도 사실상 궁극적으로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모든 총체적인 어떤 그러한 준비조차 다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중등까지는 끝을 내야 합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가서 이제 또 한번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요. 그래서 주로 수능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한 훈련과 완성을 중3까지 꾸준히 굉장히 강도를 높여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단계별 학습 구성을 보게 되면 초등과 중등과 고등 이렇게 대입 이전에 이제 학습들이 이제 나뉘게 되는데요. 눈으로 보시다시피 물잔과
그 다음에 물통이 있는데, 뭐,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그 양은 굉장히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초등보다 중등이 많고요. 훨씬 많고요. 그 다음 중등과 고등을 비교했을 때도 그 양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자, 우리가 그래도 어쨌거나 아이들을 조금 그래도 멀리 바라보고 전략적으로 아이들을 공부시키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초등에서도 주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영어와 수학일 겁니다. 물론 뭐 학기도도 배우고 뭐 피아노도 배우고 뭐 아이들 여러 가지 배우지만 그것을 학습의 일환이라기보단 사실은 아이들의 어떤 전인적인 발전을 위해서 진행하신 부분이 많겠지만요. 결국 학습은 영어와 수학이 주를 차지하는 게 초등에서도 맞는 진리고요. 중등에서 이제 오게 되면 조금 더 부피가 커지게 되죠. 네. 우리 흔히 말하는 주요 과목 국영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과 달리 이런 어떤 지필에 관한 것과는 달리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또 여러 가지 수행평가도 우리가 진행을 해야 하고요. 또 1학년은 특히 지필평가가 없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기 과목, 도덕이라든가 아니면 기가라든가 이런 암기 과목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고등에 가면은 그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네, 언어 영역, 영어, 수학, 사탐, 과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확실히 느낌이 확 오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간단하게 눈으로 보기에도 수학이 갑자기 덩치가 확 커졌죠.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인데 제가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중3들한테는 거의 노래를 하듯이 얘기하는 게 얘들아 내가 영어 선생님이지만 정말로 내가 자존심 상하지만 영어는 중학교 때까지 다 끝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고등에 가서 미안한데 얘들아 수학을 정말 딜이 파야 돼. 수학이 안 되면 사실상 힘들어져. 그래서 영어를 미리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영어를 미리 해야 된다고? 그 이유가 뭘까요? 수학이 여기서는 이렇게 아주 그냥 나란히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상 아이들이 실제로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건 수학이 정말 이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부피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밖에도 중요한 다른 과목들을 잠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잠식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허둥지둥대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영어도 해야 되는데 영어는 못하고 사탐, 과탐도 해도 사탐을 못하고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이것은 예상이 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수학의 실질적인 부피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 다른 주요 과목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어는 없어진다는 건 아니죠. 물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주요 과목이긴 하지만 이 영어가 결국은 고등에서 진행해야 된 영어 학습이 사실상 중등으로 모두 내려오는 게 맞는 것이고요. 어머님들께서 네이버 같은 데서 무슨 입시 사이트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네이버의 어떤 입시에 관련된 뉴스만 봐도 모든 전문가들이 정말 100이면 100 모두 하는 얘기가 정말로 고등학교에 가서 대학 입시를 제대로 준비하고 싶으면 영어는 중3까지는 무조건 최소 고2까지 과정은 끝내놔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고2 과정이란 뭐냐면 사실 영어는 학년의 개념은 없거든요. 고2, 고3에서 고3 초반까지 나올 수 있는 1등급은 전부 다 확보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현실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머님들 이제 중등에 가게 되면 막 영어도 급하고 수학도 급하고 하지만 사실상 이론상 맞는 것은 뭐냐? 이론상 현실상 모두 맞는 건 수학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영어는 수학보다도 더 빨리 끝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등과 중등에서의 영어의 비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두부 자르듯이 딱딱딱 비율이 똑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그 비중이 커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목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영어는 빨리 제대로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이들한테 되게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애들이 뭔가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막 또 허둥지둥 하면 막 실수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제가 어디 드라마에서 본 건데 차승원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막 허둥지둥 내가 늦어가지고 좀 허둥지둥 가고 있다 그러면 차승원 씨가 되게 여유있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조심해서 천천히 빨리 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이 말에 지금 뉘앙스를 알아들으셨나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중등에서 해야 되는 영어가 차근차근 조심조심 하지만 빨리 해야 되는 과목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사실 중등 때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고등에 진학한 아이들이 다 하는 말씀이 선생님이 그때 그 얘기를 하신 게 정말 맞아요. 제가 영어 때문에 영어를 미리 다 해놨기 때문에 영어는 정말 유지 관리하는 과목이고 그 시간에 저는 수학을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모든 아이들이 다 입맞춰서 그 커리큘럼을 제대로 따라온 아이들은 그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었다면 이제 마음에 큰 돌덩어리가 하나 들어가실 겁니다. 아, 그럼 도대체 얘네를 어떻게 영어를 또 준비시켜야 되나? 네, 간단합니다. 저희가 늘 경험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이 길로 그냥 잘 갈 수 있도록만 밀어주시면 돼요. 우리 아이의 영어 전략은 네, 초등 시기에는 이미 경험을 하셨죠. 언어로서의 영어 기본 완성 이미 여기는 달성하신 거예요. 사실 초등 때 아이들은 막 책을 막 무슨 막 고시 공부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권하지 않아요. 누군가 저한테 그런 조언을 했을 때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무조건 재밌어야 돼. 그리고 무조건 거부감이 없어야 돼. 지금 체스에서도 추구하고 있는 게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가 그냥 우리가 한국말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커리큘럼이고, 제가 가끔 2층에서 체스 아이들 이제 그 수업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고 이럴 때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다 영어로 말을 하는데 그 영어가 막 엄청 유창하고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유창하지 않아도 또박또박 단어를 사용해가면서 그거를 말처럼 이어가는 걸 볼 때 이 아이들이 이거를 공부로 들이파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래도 생활화해서 애들이 당연히 이 상황에서 이런 말들을 쓰는구나 되게 기특하거든요. 이 과정을 이제 끝내신 거예요. 자, 그럼 중등 시기는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죠. 자, 내신 관리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 관리, 학교 시험 관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영어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문제풀이가 아니라 출제자가 원하는 것을 쓰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영어의 현실적인 실력을 완성하셔야 되죠. 제가 여기서 현실적인 실력이란 말을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이가 외국에서 굉장히 오래 살다 왔거든요. 근데 와서 시험을 보면 독해도 그렇고 듣기는 물론 좋더라고요. 듣기 말고 독해나 문법 영어에서 여기 있는 한국에서 쭉 공부한 아이들보다 못한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말로 얼마나 잘해? 이게 아니라 학문으로서의 영어를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왔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은 미국에서 오래 살고 캐나다에서 오래 살고 왔다고 그게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일찍 그것을 준비하고 전문적으로 시작을 했는가가 결정을 짓는 거죠. 유튜브에서 그런 거 많이 보시죠? 미국 사람들이 수능 문제를 푸는데 다 틀리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말로 하는 영어가 아니라 학문으로서 하는 영어는 미국 사람이든 캐나다 사람이든 상관이 없거든요. 수능 1등급 완성합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우리가 잡아야 하는 목표지요. 왜냐하면 아까 그 물통의 비유로 보여드렸듯이 수학이 사실상 고등 입시에서 그 대입에서 큰 몫을 차지하게 되고요. 영어는 문과도 이과도 아닌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1등급이 나와야 그래야만 이야기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이제 되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고등에 가면 이미 완성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고등 내신도 관리를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어머님들한테는 아직은 한 3, 4년 후에 먼 미래긴 하지만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중3에서 고1로 이제 아이들을 올려보내시는 그런 이제 학부모님들도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등 내신과 여기서 말하는 고등 내신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고등 내신은 중등 내신과 완전히 다른 게, 중등 내신은 말 그대로 교과서에 충실한 것이라면 고등 내신은 교과서든 그리고 어떤 모의고사 형태의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추가 어떤 그런 자료들이 무조건 학교 교과서든 뭐든 간에 수능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그냥 무작정 중등 내신 관리하듯이 들어가면 사실상 학교 시험은 첫 판부터 망하게 되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고등 내신조차도 수능 유형에 익숙한 아이들만 이길 수 있는 구조라는 거. 그리고 결국은 여기서 수능 실력이 유지되고 관리된다라는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요. 이미 만들어져서 가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갑자기 공부 안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가가지고 수능을 지금은 내가 6등급이지만 1등급 해서 달릴 거야. 네, 의지는 굉장히 좋고 칭찬해주고 싶지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건 그건 마음이고요. 현실은 사실은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벼락에 맞아서 사고로 죽을 가능성하고 거의 비슷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그 현실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중등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서 마무리되어 올라가서 그것을 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자, 갑자기 화가 확 나시나요? 저는 이제 맨날 보는 질문인데도 한숨이 네요. 이게 몇 년 전에 수능에서 가장 이제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요. 뭐 제가 이거를 만약에 어머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그냥 영어로 자 풀어보세요 이럴 것 같으면 글씨를 이렇게 작게 하지 않았겠죠. 일부러 부담 덜으시라고 글씨 상당히 작게 했고요. 이제 반가운 화면이 나옵니다. 네, 이것을 이제 해석한 건데, 자, 이것을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자, 한번 우리 빨간 줄 그어 있는 부분 한번 볼까요? 최고의 과학은 실제로 무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위대한 과학자들, 우리가 존경하는 선구자들은 결과가 아니라 다음 문제에 관심이 있다. 지금 이 빨간 줄들은 다 주요 문장이거든요. 이것만 읽어도 맥락을 잡을 수 있도록. 가설을 성공적으로 입증하는 실험은 측정이며 그렇지 않은 것은 발견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무지의 발견, 새로운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자, 이해가 가십니까? 만약에 이해가 가신다면은 굉장히 영민한 어떤 언어 능력을 가지신 학부모님이실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현실의 영어가 모르고 하는 얘기와는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애들이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할 때 선생님 저는 해석은 다 돼요. 다 돼요. 근데 문제를 맨날 틀려요. 왜 그런지 눈치채셨죠? 자, 한글로만 보시는데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한글로만 보시는데 한글로만 봐도 이해가 안 가죠? 정말로 저도 지금 고3 책을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수업을 하는데 가끔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해설지만 툭 던져줄 때가 있어요. 한번 읽어봐. 그럼 애들이 뭔 소리예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독해는 결국 뭐냐면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문제도 만만치 않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궁극적으로 만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어떤 스토리북을 읽어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요. 이 말 뜻을 알아야 되고 이런 말이 왜 나오고 어떤 분야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어떤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을 총합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2018년부터 2022학년도 수능 영어의 이제 1등급 현황을 보시겠는데요. 뭐 어머님들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것이 수능의 절대평가제가 시작이 됐죠. 저희가 이제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야기가 나올 때 상대평가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석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몇 점이냐는 상관없이 1등부터 4%까지를 1등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점 만점이라도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80점이 최고점이다. 그러면 80점이라고 하더라도 1등급인 거죠. 근데 절대평가는 아시는 것처럼 난이도와는 상관없이 정말 무자르듯이 10점 단위로 잘라내는 거거든요. 1등급은 무조건 100점부터 90점까지. 그래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환호를 하시고 아이들도 축포를 터뜨렸었어요. 와,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네.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니까 영어는 이제부터는 할만하겠구나. 자, 그래서 그 할만한 과목이 어떤 변천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밟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2018년도에는 수능 1등급, 즉 90점에서 100점까지의 그 퍼센티지가 10.03%였어요. 어마어마했죠. 할만하네. 그 소리가 정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10명 중에 1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2019년에는 갑자기 수치가 확 달라지죠. 그러니까 언제나 수능은 그랬어요. 언제나 왜 불수능, 물수능 맨날 그 소리 맨날 어제 뭐 완만한 수능이라는 말은 나온 적이 없었잖아요. 이때 너무 원년에 너무 1등급이 많이 나와버리니까 전문가들도 대학도 굉장히 난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아니겠다. 이러면은 너무 이거는 변별력이 없어지니까 그러고서 갑자기 확 어려워져서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졌죠. 5.3%. 2020년 또 똑같아요. 우리가 그때 또 너무 쉽게 해서 겁을 먹어서 너무 어렵게 했구나. 조금 쉽게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요렇게 7.43%로 올라갔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명수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2021년 특별한 해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2020년에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2021학년도 이제 수능을 이제 맞게 되는데 이때 정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모든 뉴스에서 다 나왔어요.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생활이 혼란하고 또 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시험을 쉽게 냈다고요. 자, 원년보다 더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왔죠. 1등급이 12.66%가 나왔고요. 이게 명수로 이제 계산을 하면 53,053명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수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대학을 보낸다고 할 때 우리가 유수의 대학을 거의 한 20개 정도를 잡거든요. 인서울에. 20개 정도를 잡는데 이들이 모집하는 20개 학교에서 모집하는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3만 명 정도가 돼요. 3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 그것을 대입해서 본다면 그러면 사실 1등급을 받아도 그 20개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얼추 몇만은 나온다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좀 대충 읽으셨죠, 분위기. 자, 이때가 또 어마무지하니, 자, 우리 작년 11월 봤던 올해 수능은 1등급이 6.25%. 그러니까 맨날 이 패턴이 똑같아요. 뚝 반이 잘렸죠.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걸 명수로 환산을 하니까 27,830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얘기는 다시 요거와 비교해서 얘기를 했을 때 뭐가 되냐면 1등급을 받아야만 20개 대학 안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또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워도 쉬워도 결국은 1등급이 영어 1등급은 기본 조건이 되는 거예요. 1등급이 돼도 못 들어갈 수 있고 1등급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니까요. 제가 이거를 제가 분명히 예상하건데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서 갑자기 화면을 딱 퍼즐을 눌러놓은 거예요. 저 분명히 계실 거예요. 퍼즐 딱 누르고 자 우리 애가 가는 해니까 요거를 가면은 쉬울까 어려울까 계산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와도 사실은 1등급이란 전제 조건이 있으시니까 지금 퍼즐을 푸시기 바랍니다. 네. 자, 1등급 비율이 절반으로 이제 감소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또 명수의 감소가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여유 있게 그냥 100점에서 90점의 그 10점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말 나온 김에 이 말씀도 드릴게요. 아이들한테 90점에서 100점 사이에 그것만 받으면 1등급이니까 상관없어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것이 수능에 45문제 중에서 기본으로 다 2점이고요. 어려운 문제 10문제 정도가 듣기 포함해서 독해 모두 10문제가 3점짜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10점이라는 게 1점짜리 10개가 아닌 거예요. 45문제 중에서 아이들이 틀리는 건 주로 3점짜리예요.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3점짜리 3개와 2점짜리 1개가 틀리면 사실상 1등급은 안녕인 거거든요. 이거를 개수로 환산을 해보면 45문제에서 4문제가 틀려도 1등급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쉽게 절대평가가 할 만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전체 응시자 44만 8,138명이고요. 거기에서 1등급이 6.25, 즉 27,830명이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겠죠. 45만 명 중에서 3만 명 안에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영어 1등급은 유력대학 진학의 필수 조건. 아까 말씀드렸던 쉽던 어렵던 1등급을 받아도 20개 안에, 20개 대학 안에 못 들어갈 수 있고요. 1등급을 받아야만 20개 대학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 현실이 이제는 정말로 와 닿으셔야 되는 시점이 오신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이제 입시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앞으로 이제 그 7월 7일에 진행하는 777 설명회에서 너무나 잘 하실 거라 저는 개요적으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영어 부분만.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자, 중등 이제 에이스 프로그램 과연 체스와 뭐가 다르냐 이 얘기를 이제 풀어내고자 합니다. 네, 거창하지요. 저는 정상어학원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정상어학교라고 말하고 싶죠. 우리 왜 일본에 가면 뭐 그런 거 있다면서요. 와세다 대학이 진짜 와세다 그래서 와세다인가 봐요. 와세다 대학이 인류대학인데 와세다 대학교 그 라인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그리고 그 와세다 그 라인을 밟아간 아이들이 와세다 대학에 갈 가능성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 어찌 보면 정상어학교도 뭐 와세다 대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도 이제 30년 가까이 이제 학원 강사를 하면서 항상 느꼈던 것은 모든 어떤 아이들의 어떤 이런 관이 다 활성화된 관을 찾기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제가 어학원에서 일한 게 사실 정상어학원이 처음이거든요. 그 전에는 어학원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 있었냐면 초등학생이 가는 게 어학원이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다니던 그 어학원은 다 초등학생들만 있었거든요. 중학생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에 와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초등에서 중등 그리고 중등에서 고등까지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다 묶여 있어서 말 그대로 그냥 초등에서 중등 갈 때 어느 학원을 갈까 고민을 안 해도 되고 중등에서 고등 갈 때 어느 학원 갈까 고민 안 해도 되는 서로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 이것은 대한민국 학원 중에서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이건 제가 이 현장에서 30년 가까이 일한 사람 때문에 증명할 수 있거든요, 말로. 자, 그래서 우리 체스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재미로 또 아이들이 생활로 영어를 습득하고 기본을 배우게 되는 체스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 라인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지요. 중학교 1, 2학년까지는 실전 영어의 훈련입니다. 갑자기 깜짝 놀라시는 분이 있으실까? 에이스에 중3이 없나? 중3은 저희가 사실 에이스라고 부르지 않고 V그룹이라고 부르거든요. V그룹은 중3인데 이때는 왜 그러면 관에서 뚝 떨어져서 따로 우리가 부르느냐? 사실 이때 실전으로 어떤 훈련이 된 것들이 고등으로 가기 전에 직접적인 결과 산출로 계속 이제 어찌 보면 예비고지 사실 중3은 아니거든요. 예비고로서의 계속적인 훈련을 시키는 단계가 V그룹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H그룹, 고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명맥상 고등이 있는 학원은 많아요. 명맥상, 체면상. 근데 저희 고등부는 3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들이 거의 이쪽으로 넘어가서 쭉 대학 입시까지 준비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머님들께서 크게 고민하실 게 없을 거예요. 여기에 체스를 시작을 하면 결국은 가는 로드맵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정상어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저 여기서 하고 제가 예전에 신입생을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초등을 이제 다 졸업하고 자기는 그 학원이 너무 좋아서 그 학원을 계속 가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우리는 중등이 없어서 정상어학원이 좋으니까 정상어학원 가봐라고 해서 그 추천을 받고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의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귀한 아이고 또 사랑하는 제자인데 내가 계속 끌고 가지 못하고 다른 학원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같은 강사로서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학원에서는 그런 아픈 마음을 겪으시는 선생님은 없으십니다. 저희가 다 있으니까요. 네, 에이스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여기 아이들이 이제 쭉 저희가 이제 레벨이 이렇게 좀 보시면 피라미드를 저희가 5등분을 해놨잖아요. 네, 최상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인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자세히 보신 분은 찾으셨을 텐데 이 피라미드가 저희 학원의 레벨을 설명하는 피라미드는 아니에요. 이 피라미드는 어차피 저희 정상어학원은 주로 아이들이 광주 아이들, 그 다음에 하남 아이들, 그 다음에 모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것은 저희 학원을 찾게 되는 지역적인 피라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 아이들은 이 부분만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저희 최상위 M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A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B라인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회색으로 된 이 아이들은 죄송하지만 이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의 레벨 테스트를 거치지 못하면 들어올 수 없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피라미드 구조를 보시면 이게 직사각형이라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밑에 하단층이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정말로 이게 우리의 기본 커리도 소화할 수 없어서 가는 아이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삼각형에서 상위 세 덩어리를 저희가 이제 학습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스에서 오신 분들도 어느 정도는 체스에서 공부하던 아이들도 사실은 이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 에이스로 진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크게 근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맨 위를 보시면 체스부터 고3까지 저희가 이제 그 로드맵이 다 짜여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간다기보다는 기존 이제 그 체스의 어떤 그 레벨을 저희가 정확하게 이어서 연계해서 학년이 바뀌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어쨌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쪽으로 하고 얘기하실 때는 가끔 월반 얘기는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흔한 일도 아니고 안전한 방법도 아니거든요. 체스 레벨을 저희가 거의 준수해서 이렇게 에이스로도 저희가 반정비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면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하는가? 저희 수업은 정확하게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활용과 성과로 이제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활용이 어찌 보면 지금까지 아이들이 체스의 커리큘럼 안에서 배웠던 것을 이제 그대로 가져가면서 좀 더 중등심화로 숙성시키는 것이 어찌 보면 활용이죠. 100%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디스커션하고 디베이트, 즉 토론하는 수업과 writing, reading, listening, 그리고 presentation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언어로서의 영어,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로 풀어나가고 체득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내신에 대한 어떤 스킬과 훈련, 이런 고득점을 향해 가는 이제 단계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수능 고득점. 우리 애는 수능까지는 아직 아니겠지? 아니요. 이제 그 아이들이 만나게 되는 독해책들이 사실상은 난이도만 다르다 뿐이지 다 수능 유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성과에서 추구하는 것은 활용과는 달리 언어로서의 영어도 있지만 무조건 점수와 결과가 나오는 굉장히 기술적인 영어, 학문적인 어떤 학문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영어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에이스 활용에 관해서 제가 활용팀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활용 진행하는 바를 너무나 오랜 세월 또 지켜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100% 영어로 모든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체스처럼 한국어를 사용하는 수업은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에이스의 줄임말이 이건 거 아셨나요? American Curriculum Based English, 즉 미국 교과 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영어 교육. 이게 실제로 미국 공립학교에서 사용하는 이 교과서거든요. 이 교과서들을 예전에 그대로 배웠었고 저희가 이것을 이제 정상어학원에서 이 내용들을 편찬을 하고 편집을 해서 새로운 라인의 이런 어떤 책들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으로 저희가 활용을 아이들 수업을 지금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요. 네, 통합지식이란 말 나오죠.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제 슬슬 자랑이 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왜 어학원을 좀 폄훼해서 봤다고 했었잖아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수업을 들어가지 않아도 원어민 선생님이 들어가는 구조였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아이들이 이제 막 영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옆에서 이렇게 제가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서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생활 영어 같은 걸 많이 하더라고요. 뭐 나의 취미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이번에 여름 휴가 계획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생활적인 영어를
이제 원어민 선생님과 나눈 거를 그런 걸 들었었거든요. 물론 필요하죠. 그런 것도 언어로서의 영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저희 활용은 이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런 생활 영어 원어민 선생님 모셔서 하는 그런 영어가 절대 아니고요. 저희는 무조건 아이들을 통합 지식, 즉 성과 어찌 보면 이게 맥을 같이 하는 건데 아이들이 다루는 책이 생활이 아닌 지식과 학문으로서의 이제 영어를 활용해서도 진행을 하시게 되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내용을? 도덕의 부패, 인공지능, 인권, 유전자 공학, 불법 체류 문제, 아시아의 미래, 가난과 노숙, 복제인간, 네, 그리고 요즘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안락사 문제까지 아이들이 다루기엔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어렵지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어떤 토픽이고 이것이 알아야 되는 사회적인 어떤 아이들의 지식이어야 하거든요. 이것을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풀어서 이것으로 저희가 활용한 수업을 합니다. 여기서 또 좀 더 자랑을 하자면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캐나다에서 오신 선생님, 호주에서 오신 선생님, 미국에서 오신 선생님,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 같은 그런 선생님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학원에서 계시는 그런 어떤 원어민 선생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모두 다루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검증이 쉽지도 않고요. 하지만 저희는 원어민 선생님은 모시지 않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바이링구얼 선생님들을 모시고요.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한국적인 이해가 있으시면서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런 활용을 함께 진행을 하시게 되죠. 네. 자, 네. 또 골치 아픈 게 나왔네요. 글씨를 또 작게 했어요. 또 보시면 머리 아파. 막 이러실까봐 글씨를 일부러 작게 해서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글이 뭐냐면 저희 중학생 아이들 독해책이거든요. 정상어학원에서 나오는. 자, 이게 뭐에 관한, 르네상스에 관한 이야기예요. 르네상스 아시죠? 네. 중세시대가 끝나고 이제 문예부흥 시대라고 하잖아요. 요 시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미켈란젤로 다빈치 난리 나요, 어머님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것은 이제 성과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벌써 그림만 봐도 막 너무 르네상스 하잖아요, 진짜. 자, 이것은 활용해서 나오는 책의 일부거든요. 물론, 저희가 막 성과 선생님하고 활용 선생님이 막 만나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 르네상스 할 거야. 당신도 르네상스 해줘. 이러진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아이들이 왜 단어 시험 볼 때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저한테. 제가 이렇게 독해 하면서 이제 단어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잘난 척하고 단어 가지고 잘난 척하면 갑자기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이 이거 오늘 단어 시험에 나온 건데. 그게 뭐냐면 워낙에 단어를 매일매일 노출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안 겹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책을 하더라도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과에서 다루는 어떤 글의 내용도 많고 활용해서 다루는 어떤 토픽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지게 되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정말 애들 머릿속에 영어도 남지만 사실 이것에 대한 기본 지식들이 확 남게 되거든요. 저희가 추구하는 영어의 방향성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머리 아파. 또 나오죠? 자, 이번에는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잡아먹는 것과 잡아먹히는 환경에서의 포식자와 피식종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이 얘기도 사실 독해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토픽 중에 하나거든요. 자, 활용에서도 나옵니다. 네, 벌써 독수리 보니까 느껴져요, 독수리. 네. 잡아먹는 아이잖아요. 이 잡아먹는 아이와 잡아먹히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사실상 성과와 활용이 형태는 다르지만 지향점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는 다르지만 지향점이 같다라는 건 굉장히 건강한 커리큘럼이 아니고선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조화를 이루면서 아이들이 영어와 또 어찌 보면은 지식으로서의 영어, 언어로서의 영어를 아주 적절하게 조합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네, 드디어 이제 제 전문 분야 성과가 나왔네요. 어머님들께서 가장 긴장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성과가 아닐까. 왜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깊이 경험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자, 성과가 사실은 어찌 보면은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들을 준비시켜주는 굉장히 이렇게 현실적이고 굉장히 실용적인 분야거든요. 학교 시험이든 수능이든. 네, 성과학습의 목표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네, 내신과 입시죠. 내신은 쉽게 풀면 학교 시험, 입시는 쉽게 풀면 수능이죠. 네, 수능이고 대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시는 또 뭐이기도 할까요? 우리 맨날 얘기하는 선행이기도 하고요. 자, 내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신은 지식의 유무와는 상관없어요. 이것은 무조건 훈련의 유무와 훈련의 정도로 점수가 나옵니다. 막 고3 책을 풀어내는 최고반 아이들이 100점이 안 나오는데 그보다 낮은 단계의 반에서는 100점이 나오는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것은 선행이 아니라 내신이고 훈련이고 실수를 하냐 안 하냐의 싸움이기 때문이죠. 기초지식과 패턴 훈련. 자, 아이들이 가장 못 견뎌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기초지식이야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바로 패턴 훈련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조금 더 지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를 맞으면서 더 그래진 것 같고요.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그 형태를 달리해서 몇십 문제를 풀기도 하고 몇백 문제를 풀기도 하거든요. 시험을 대비할 때는. 왜 굳이 이래야 돼요? 하나는 뻔해요.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네가 얼마나 실수를 안 하느냐가 점수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도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 지루한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력적으로도 단단해지고 또 공부하는 것에 대한 단단함도 생기거든요. 네,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100점입니다. 99점도 아니고요. 98점도 아니고 학교 시험은 무조건 100점입니다. 레벨 상관없습니다. 선행? 네, 선행의 어떤 정도의 차이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학교 시험은 100점. 우리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하면 경기도 광주가 교육 특구는 아니잖아요. 물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사실 분당이나 수지나 서울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처음 경기도 광주의 내신 시험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교과서에서만 나와? 정말 중학교 1학년 시험이 중학교 1학년 같네. 같은 대한민국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제가 마지막으로 수지에서 시험 대비했을 땐 중학교 1학년이 있었던 학년인데 그때 제가 경험했던 건 논수령 영어가 있었고요. 한 문제에 12점이었어요. 그래서 20몇 개가 되는 단어를 배열해서 문장을 만드는데 애가 다 잘 만들어 놓고 끝에 물음표를 안 붙여서 8점이 날아갔었어요. 그런 거를 보다가 여기 왔을 때 되게 많이 놀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 마음을 굳힌 게 있어요. 이 시험은 무조건 100점 나와야지, 당연히. 물론 그때에 비해서 지금 광주 이 관내에 있는 중학교 시험도 많이 어려워졌어요. 경화라든가 광남 같은 경우는 어렵게 나오면 정말 어렵게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 시험은 노력으로 충분히 100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입시, 네, 누누이 말씀드렸죠. 학교 시험과는 결이 다르죠. 이건 말 그대로 선행의 정도와 유무와 어찌 보면은 선행을 얼마나 일찍 시작했느냐, 노출량이 얼마나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을 차지하게 되죠. 응용훈련 시작되고요. 아까 우리 왜 그 수능 지문 보셨잖아요. 해석이 잘 된다고 해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건 아니다. 글의 뉘앙스를 알고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이 소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서 함께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거든요. 통합 지식 필요하죠. 최종 목표입니다. 물론 이 두 개가 아이들의 성적을 좌우하는 쌍두마차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는 언젠가는 이제 중등 내신은 사실상은 그냥 고등학교 가는 티켓 정도고요. 결국은 고등학교에 가면은 내신조차도 다 선행과 수능으로 물려지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입시고 선행이고 대입을 향한 수준의 학습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뭐 이렇게 보시기 좋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굳이 이 톱니바퀴로 한 것은 이게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물려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탄탄한 기초, 그리고 정확한 과정, 그리고 실수 없는 결과. 이것이 사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되고 순환되는 것이거든요.
기초가 있어야 정확한 과정이 나오고 정확한 과정을 거쳐야만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그냥 결과만 잘 나오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심정적인 기대는 접으시고 지금부터는 탄탄하게 세우고 정확하게 밟아가는 것에 대한 훈련을 이제부터 시작하자. 아이들을 함께 독려해 주십시오. 네, 성과 학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자, 어머님들께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문법이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최스에서도 문법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상어학원 커리큘럼이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 제가 이번에 좀 놀란 것은 정상어학원에서도 문법이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고 성과의 비중이 더 늘어나는 건 이제 어학원이지만 어찌 보면은 입시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에 발맞춰가는 행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법이 사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양날의 검이에요.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되는 문법은 정말 이제부터 문법의 단계, 첫 단계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네. 한번 어머님들 이제 또 잠깐 우리 서로 학부모라는 이제 그거를 잠깐 내려놓고 학생의 마음으로 보세요. 옛날 생각나시나요? I like a boy who has blue eyes. 자, 이것을 봤을 때 그냥 단어 이게 무슨 막 다 하나하나 단어로 보면은 나는 좋아한다 하나의 소년. 누가 파란 눈동자를 가졌니?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배우죠. 기억하시나요 혹시? 관계대명사라고. 우리가 스토리볼 많이 읽은 아이들은 이거를 용어는 몰라도 아마 이해는 갈 거예요. 이게 얘를 꾸며주면서 나는 소년을 좋아한다. 파란 눈은 누가 가졌니가 아니라 푸른 눈동자를 가진 소년을 좋아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짧으면 아까처럼 엉터리로 해석해도 대충 나와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독해는 이런 문장이 거의 6줄, 7줄, 8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어로 하나하나 끊어서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하나만 더 할까요? 부사가 뭔지 아시나요? 부사는 뭐뭐 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해석 한번 해볼까요?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 너무 완벽한 말이죠. 너 행복하게 보여. 맞는 얘기죠. 한국말은 맞을지 모르지만 영어에서는 절대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네. 학교에서 요구하는 정답. 이게 대략 원래 중학교 1학년에서 나오는 건데 요즘은 중학교 2학년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첫 시험에 이게 나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You look happy. 그러면 이거는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너는 행복한 보인다예요. 행복하게 보인다가 아니라 이게 도대체 왜 맞느냐. 여기서 설명드릴 생각은 없고요. 이게 맞아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이런 형태의 문제를 가려내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문법은 분명 좋은 도구입니다. 문법을 많이 알면 말 그대로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되고 뭐 자동차를 타고 가도 되고 걸어가도 되지만 문법을 많이 잘 아는 아이들은 서울에서 부산을 비행기 타고 가는 것과 사실은 비슷한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네. 논리와 이유를 훈련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법자가 법법자잖아요. 어떤 그냥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외워.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안에는 논리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논리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맞춰가야 되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우리 애가 너무 문법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선생님? 문법 기초 없어도 됩니다.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네. 성과의 문법은 그 특징은 정확성입니다. 얘들아 대충 이런 뜻이라고 알아나? 얘들아 대충 외워. 제가 학교 다니면서 되게 좋은 영어 선생님을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제가 문법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진짜 용기를 내서 손을 들고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법은 그냥 외워 제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 문법에 온갖 정내미가 다 떨어졌던 사람이거든요. 문법은 그냥 외우는 없어요. 정확성 있고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이들이 혼자서는 익힐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떤 일환으로 그 방법으로 저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네, 이유까지 반드시 알고 넘어가기에는 저희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문법을 무조건 오답 노트로 운영을 합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자 맞았어, 틀렸어, 답은 이거야, 자 다음 이렇게 안 해요. 진도는 나가지만 반드시 그때 풀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업 시간에 들은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도록 저희가 노트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그냥 일반 사전 노트에다 막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규격을 딱 맞춰서 정해진 노트에 시키고 있습니다. 네, 문법 테스트 당연히 보죠.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문법 테스트를 보는데 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 1번에 답 4번이면 맞게 하고 저희 절대 그렇게 하잖아요. 자 이렇게 있죠.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모든 문제는 답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답은 오답 처리하겠습니다. 그냥 답만 쓰는 게 아니라 왜 이래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답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아이들이 이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메모하고 표시하는 게 나와요. 인간은 시각적인 동물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학습은 시각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메모하고 근거에 대해서 표시하고 하는 것들이 모든 학습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법은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정확성 그리고 왜 틀렸는지 가슴 아프지만 왜 틀렸는지를 반드시 갈무리하게 저희가 훈련을 시킵니다. 자, 성과학습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독해요. 읽는 거고 요거는 이해하는 거잖아요. 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해석이 된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해석을 한다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냥 우리 간편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얘기를 할게요. 잘한다 이 말하고 잘한다 이 말하고 말로 들으면 눈치가 채지죠. 저 사람이 칭찬하는 건지 비아냥거리는 건지. 근데 이 잘한다를 글씨로 만들어서 잘한다라고 쓰면 이 문맥을 이해 못하고 이해력이 독해의 어떤 글의 이해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잘한다 그러는데 진짜 기분 나빠 이러고요. 잘한다 이런 글에서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독해는 문법은 정확성이라고 하면은 독해는 많이 노출시키고 또 해석을 하는 근간에 기본적인 어떤 학습들이 더 많이 부여가 되는 그런 분야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문제집 사서 풀고 그걸로 되지 않는 분야거든요. 첫 번째, 무조건 저희는 모의고사 유형의 학습을 기본으로 합니다. 뭐 이야기책, 뭐 소설책 이런 거 아니고요. 무조건 수능의 유형과 수능에서 나오고 수능에서 선호하는 토픽의 어떤 글들을 유형으로 잡아서 학습을 시키고요. 유형과 더불어 소재까지 선별해서 저희가 학습을 시키는 중입니다. 네, 배경지식 중요하죠. 제가 이게 되게 약간 상반되는 얘기긴 한데 뒤에 가서 이제 제가 단어 얘기를 들 땐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대충 단어가 떨어져도 책을 많이 읽어서 이게 대충 이런 얘기가 나오겠구나.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 독해를 가르치는데 거기서 또 머리 아프신 얘기 나올 거예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아담 스미스의 자유경제에 관한 이야기 나왔어요. 그 두 개가 결합이 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거 고등학생 수업 아니고 중학교 3학년 수업이었어요. 그것도 중간 레벨.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애덤 스미스의 아담이라고 하면 너무 영어 선생님 같지 않죠?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정부에서 너무 시장을 규제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질서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다른 애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니까 뭐지 투명 인간인가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애가 저 이거 알아요. 이거 자유경제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걔는 그거를 단어가 좀 떨어져도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대충 분위기 감지를 하더라고요. 이거 요즘 애들 책 진짜 안 보잖아요, 어머님들. 한 가지 해결책이 있어요. 책을 안 보니까 억지로 수업을 통해서라도 익히게 하는 거예요. 영어는 사실 그런 면에서 좀 좋죠. 왜? 상식까지 갖추게 되니까요. 글의 흐름 구조를 분석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추측만 시키진 않아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흘러갈 때는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조 분석에는 사실은 독해라고 독해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안에도 어법, 문법이 다 있거든요. 이것을 보는 방법이 문법만 보는 것과 다르다 뿐이지 다 함께 진행이 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아닐까요? 아무리 이게 잘 된다 하더라도 결국 문제가 틀리면 말짱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제의 정답을 도출해서 결국은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3분짜리 지금 수업 샘플 영상을 하나 보시게 될 텐데, 물론 모든 수업을 다 담지 않고 제가 편집을 한 거거든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과정들이, 아주 그냥 뭐 간소 하나만 보여주실 수 있는 수업인 것 같아서 현장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하나, 제가 이제 클립을 하나 이제 만들어 왔거든요. 한번 요걸 좀 보시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가자. 자, 86번 이제 들어갈 때 보면은 첫 단어에 the pupil of the eye. pupil 뜻이 뭐지? 눈새. 이해됩니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눈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아이리스가 보다 홍채 혹은 조리개. 근데 꽃 이름도 아이리스 있죠? 네. 붓꽃. 붓꽃도 아이리스. 꽃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화의 신 이름도 아이리스예요. 여신 이름도 아이리스가 있으니까 아닙니다. 자, 갑시다. The pupil of your eye is the little black spot in the center of the colored circle. 입니다. 자, 너의 눈에 동공 혹은 눈? 동자는 어떤 곳이에요? 검은색 점이에요. 누구 가운데 있는? 색이 있는 원 가운데 있는, 즉 이 색이 있는 원에 우리 뭐라 그랬지? 홍채. 이 친구가 우리는 구조를 알고 있으면 아이리스라는 걸 바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유예요. 여기서 대승 동의어 뭘 쓸 수 있을까? 아, 진짜 위치가 아닌 이유는 위치는 관계 대명사죠. 대명사 뒤에 누가 없어야 돼? 명사가 없어야 되니까 유가 주어져. 블링크 동사. 블링크 뜻이 뭐야? 눈에? 깜빡이다. 목적어 필요해? 필요 없어. 즉 얘는 지금 몇 형식? 1형식으로 완벽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가 오지 못하고 관계 부사인 Y가 오고 생략은? 안 돼요. 되지. 아, 돼요? 됩니다. 무조건 돼요. 오케이? 자, 괜찮아요. 어제. 자, 역시나 어느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 거. 자, 이 첫 문장을 기준으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즉, 그럽니다. 1번, 2번의 내용은 뭡니까? 홍채의 역할이에요. 즉, 역시나 눈에 대한 설명. 3번 내용은 뭡니까? 눈을 깜빡이는 이유예요. 근데 이거는 구조적 설명이 아니니까 무조건 답이 틀렸어야 하고 3번을 찍으면 돼야 돼. 안 돼요. 왜? 뒤에 또 다른 이유가 나와버리면은 이야기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4번 내용에 다시 눈에 무슨 내용? 구조적인 문제로 나가게 된다면은 3번은 당연히 틀리게 돼. 자, 그러면 4번도 뭐에 대한 내용이죠? 홍채가 홍채 근육이 뭐 하는 거야? 작동 방식이죠. 5번도 무슨 내용입니까? 홍채의 기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에서,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동공으로 시작한 눈의 구조적 문제가 홍채로 이어지게 되고 1번, 2번, 4번, 5번이 전부 홍채에 관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3번에 뭐가 나온다? 눈을 깜빡거리는 이유가 나왔기 때문에 3번은 맞아틀리다. 틀리다. 틀리다. 네, 보셨죠? 그냥 제가 말로만 장황하게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 저희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아이들이 또 이걸 그냥 막 글로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게 반응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독해 수업은 진행이 되는 거.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성과의 문법과 독해를 보셨죠? 네, 절대, 물론 뒤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네, 어휘, 그리고 듣기. 어휘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시겠지만 제가 유퀴즈 온 더 블럭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막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지만은 이제 코로나 시작되는부터 전문가들을 모셔서 얘기 나오는 그들의 어떤 제가 알지 못했던 어떤 영역의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고3 이제 1타 강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정말 어찌 보면 입시의 최전방에서 일하시는 분이죠. 1타 강사가 나와서 얘기를 해서 약간 질시의 눈으로 자 어떤 얘기를 하나 보자 이러고 봤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배우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전문가다 보니까 유재석 씨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반인으로서 가장 쉽게 나오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이분이 저 아까 말했듯이 문법과 기초 지식과 이런 얘기는 전혀 아주 그냥 그 얘기 끝나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정말 툭 튀어나온 게 단어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기초 지식 얘기할 땐 제가 단어가 조금 부족해도 어떤 지식이,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책을 많이 읽어서 어떤 기초 지식이 많은 아이들, 학문적인 지식이 많은 아이들이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과 더불어 사실 단어를 굉장히 열심히 외워서 머릿속에 남은 단어가 많아서 그거를 잘 활용하는 아이들은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진 재료가 너무 많거든요. 자, 수능 필수 단어, 즉 수능을 적어도 1등급이 나오기 위해서 아이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단어는 자그만치 4만 개입니다. 근데 제가 자그만치라고 했다고 하지만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이 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에이스로 올라오게 되면 초반에는 개수를 굉장히 작게 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3학년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개수가 80개가 가는 반이 있고 120개가 가는 반도 있고 이러거든요. 만약에 80개 월수금 80개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83에 23은 240개를 일주일에 외우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240개면 240개면은 4만 개 정도는 한 몇 년 안에. 근데 우리 알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오늘 하루에 내가 60개, 80개의 단어를 외웠다고 하면 애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너 오늘 80개 해가지고 통과했잖아. 너 다음 주 되면 한 몇 개 남는 것 같아? 그러면 애들이 딱 웃으면서 얘기해요. 3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예요. 애들이 특별히 제가 질문 던져 애들이 멍청하다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굉장히 학습적인 게 뛰어난 아이들도 3개, 4개, 5개 그래서 야 그래도 10개는 남지 않냐? 아유 아니에요 선생님 다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 3개, 4개를 머릿속에 남기기 위해서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질 수 있겠죠. 그걸 남기기 위해서 일주일에 240개를 외우는 거예요.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면서 그 남는 것들을 모아서 4만 개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는 절대로 쉴 수가 없고 저희가 특히 어떤 학원은 그런 학원도 있었어요. 제가 봤던 학원은 책 하나 끝나면 바꾸고 책 하나 끝나면 바꾸고 근데 사실 그건 되게 의미가 없는 게 단어책은 거의 비슷한 단어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돈만 쓰는 거예요. 저희 학원은 그래서 가장 실리적이고 경제적인 걸 택하죠. 한 권을 사면 형태를 바꿔서 적어도 2-3번, 적으면 2번, 많으면 3-4번을 반복해서 시험을 봐서 그 책은 다 통달하게 합니다. 수능 필수 단어 4만 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문법과 독해와는 달리 아이들 개인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요. 물론 숙제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은 정말로 아이들의 개인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되게 이게 무슨 논리로 설명을 할 수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요. 현장에서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요. 기적 같은 경험을. 단어 통과를 맨날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걔를 막 마인드 교육을 시키고 격려하고 야단치고 막 선생님이 집요하게 그 아이한테 관심을 쏟아서 아이가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정말 단어만큼은 통과해보자. 그래서 막 통과를 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바뀌기 시작해요. 그 단어가 주는 그 효과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영어 독해도 실력이 나아지고 갑자기 영어 문법도 얘가 갑자기 잘하고 막 출결도 좋아지고 숙제도 너무 잘해오게 되고 심지어는 영어 단어를 잘해오기 시작했는데 수학 점수도 올라가고 어휘가 주는 게 단어를 잘해왔다고 수학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매일의 학습, 매일의 어떤 자기의 학습의 할당을 채우는 연습을 시키는 가장 좋은 기제가 바로 어휘거든요. 이것을 진행했을 때 아이들이 공부하는 전반적인 틀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한테 이 단어 외우는 것은 힘들고 고되더라도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 반대급부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굉장히 지난하고 긴 싸움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실망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못하던 애가 갑자기 잘하게 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대부분의 아이들 굉장히 성실하고 꼼꼼한 기질의 아이들이 아니면 대부분 단어 외우는 것은 굉장히 고역이고 쉽지 않은 일이고 결과 나오는 건 더 힘든 일일 거예요. 어휘에 대해서 아이들 이제 단어 시험을 보기 시작하면 fail이라고 문자가 막 오기 시작하면 막 애를 혼내죠. 막. 뭐 당연히 혼이 나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혼이 나야겠죠.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어휘에서 fail이 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조바심을 가지고 막 4만 개를 외워야 난다는데 너 어떡하려고 이러실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아이가 영어 공부를 하는 이상은 끊임없이 반복 학습을 할 거고 정상학원을 다니는 이상은 뭐 솔직히 에어플레인, 뭐 마운틴 이 정도의 단어로만 1학년을 보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fail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자꾸 제 담임반 아이들 거를 이렇게 뒤져보다 보면 저희가 이제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그 커트라인에서 몇 개 못 미쳐서 F2인 아이가 있고 정말 한참 못 미쳐서 F2인 애가 있어요. fail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저번에 10개 틀려서 F가 난 애가 다음 시험지를 봤는데 10개가 아니라 5개로 줄었다. 그럼 저 칭찬해줘요. 너는 F지만 너무 잘했어. 너 진짜 잘한 거야. 이거는 F2라도 급이 달라. 아이들이 그 안에서 발전하고 또 아이들이 어찌 보면 본인 수준에 맞는 학습을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열심히 안 하는 것은 혼을 내주셔야 돼요. 하지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그렇게 조바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영어는 노출이 많다 보면은 하도 많이 들어서 알게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휘에 대해서는 어머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천천히 조심해서 빨리 와. 이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선생님들이 하실 일이죠. 반복하고 체크하고 개별 관리. 저희가 10시 이후에 교무실 가면 굉장히 진풍경이에요. 각자 줌을 붙잡고 막 애들하고 시험을 보고 어떤 선생님은 막 퇴근하시는 길에 줌을 보면서 막 가고 어떤 선생님은 부랴부랴 집에 가셔요. 급한 일이 있으신가? 그러면 단톡방에서 애들 줌으로 제시를 여세요. 빨리 퇴근하신 이유가 그거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아셔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달라지면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담임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집요하게 붙으시는 부분이거든요. 듣기. 저는 솔직히 체스 아이들은 듣기 걱정 안 합니다. 왜냐면 이것이 굉장히 많이 체득돼서 올라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체스를 꾸준히 다녔던 애들은 이건 사실상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보여드려야겠죠? 네, 수능 듣기는 우리가 아까 1등급 얘기하고 뭐 이런데 이 모든 이야기에서 수능 듣기는 무조건 만점이 기준이라는 것이요. 네. 매주 듣기 1회 분량의 학습을 저희가 수업으로 그리고 활용 수업으로 그리고 또 뭐 과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 광주 경환 에이스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또 이제 실적에 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또 저희 분원만의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정상어학원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부분들이 많고 운영 방식과 어떤 커리큘럼이 있어서 사실은 다른 분원에서도 많이 참고를 하고 견학을 오시거든요. 네, 첫 번째 제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활용과 성과 담당이 철저하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곳에서는 활용 선생님과 성과 선생님이 따로 계시지 않고 활용 선생님이 성과를 진행하든가 성과 선생님이 활용을 진행하든가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저희는 절대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은 사실 다 전문 분야가 있는 것이고요. 어머님들도 아시지 않나요? 우리가 왜 동네 학원 보내보면 가끔 수학 선생님이 영어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물론 그렇게 막 다방면으로 훌륭하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일반적 기준은 아니거든요.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는 것처럼 활용에 특화된 선생님과 성과에 특화된 선생님은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다릅니다. 그래서 입시 전문의 성과 선생님들 모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성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중등 선생님들이라보다는 고등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왜냐하면 모든 커리큘럼이 다 고등 독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는 원어민 선생님들을 모시지 않아요.
바이링구얼 선생님들을 철저하게 저희가 무조건 이 수칙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현실과 아이들의 교육적인 현실에 대한 이해가 되시는 분이어야만 이 학습을 진행해 주시고 성과와 교회를 같이 할 수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자랑할 수 있는 건 저희는 담임제라는 거. 물론 담임제라는 건 뭐냐면 어머님들과의 소통 창구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학습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이렇게 학원에서 부모처럼 잡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진행되는 게 섹터별로 전무 강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선생님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독해 선생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문법 선생님 다 이렇게 따로 저희가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강사진이 20명 정도 저희 이렇게 늘 갖추고 있고 많은 선생님들이 각 분야에서 지금 다 교육을 하고 계시고요. 성과는 다 이렇게 모든 것이 분화되어서 전문성을 갖추고 진행하게 되고 활용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각각의 부문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각자 다 전문화되신 분들이 다 이것들이 이 능력을 갖추신 분들만 저희가 함께 하고 있거든요. 에이스 빡세다란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빡셉니다. 네. 왜냐하면 대충 가르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그런 것 같아요. 뭐 발레리나들이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우아해 보지만 그 연습 과정이나 그들의 발을 보면 절대 우아하지 않거든요. 좋고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내기 위해선 그 과정이 우아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이스 빡세다. 네, 맞습니다. 빡셉니다. 다만 네, 봐가면서 빡셉니다. 눈치는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 학습자의 학습 목표에 따라서 수위를 조절한다는 얘기인데 대표적인 게 아까 이제 단어 같은 얘기가 사실은 되게 대표적이에요. 제가 사실 저희 학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 중에 하나거든요. 들어가서 애들한테 얘기할 때는 뭐 거의 뭐 굉장히 절대적인 원칙을 얘기해요.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이 정도도 통과 못하면 안 돼. 우리 반에 이거는 해야 돼. 딱 얘기를 해요. 그럼 애들이 이제 얼굴이 사색이 되죠. 아, 저거는 꼭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 안에는 분명히 실력적인 편차와 또 어떤 그 아이가 처한 사정의 또 편차라는 게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원칙이고 뒤에 가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힘든 상황인 아이들한테 전화해요. 내가 아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는 했어. 근데 그건 원칙이고 네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목적인 건 맞아. 근데 지금은 네가 그걸 할 수 없다는 상황이란 걸 나도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저희가 빡세다라는 원칙은 무조건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무시한 원칙에 무조건 네가 그냥 복종하고 따라와야지 그런 것은 아니죠. 아이들을 위한 학습이지 학습을 위한 아이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개별적인 상황과 목표와 그리고 실력에 따라서 그 수위 조절 당연히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스에서는 정말 즐겁게 언어로 쌓는 영어라면 이제는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다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강제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동기가 있어야 돼. 동기부여를 하고 마인드 교육을 계속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성과 근력이 조금 더 나아져서 아이들이 조금 다른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거까지 신경을 씁니다. 예전에 어떤 어머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영어학원에서 영어만 가르치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반대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기능적인 것만 하는 학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 학원은 공부를 하는 게 기계가 아니라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마음이 움직여야 이 아이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와 마인드 교육을 꾸준히 하고 아이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채찍질하기도 하고 제가 사실 이것을 촬영하는 오늘도 제가 저희 담임반 애들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여줬거든요. 너무 좋은 동영상이 있어서 보여주면서 아이들하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 하나 너는 어떤 거가 이렇게 마음에 남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누가 시키지 않는 아이들이 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 달라요. 아이들이 진심으로. 그래서 집에서 하실 수 없는 집에서 하면은 막 잔소리라고 그러고 싫어하잖아요. 애들이.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 건 듣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가 공부 말고도 이런 어떤 마인드적으로 잡아가는 것도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노하우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의 인내심과 또 아이들의 어떤 학습적 체력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네, 문법이 약하다라는 소문이 있나 봐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문법 때문에 얼마나 골치가 아픈데. 자, 문법이 약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법 최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정상 본원에서 나오는 네, 문법 라인의 교재가 딱 저희 그 모든 문법은 레벨과 상관없이 똑같아요. 책이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책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교재를 선생님들이 이제 학습적인 것을 곁들여 가면서 뭐 이제부터 이제 우리 예비 중은 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다 이것들을 이제 섭렵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문법이 약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낭설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문법이 빡센 걸로 사실은 유명하거든요. 네, 이제 조금 저희 이제 집안 자랑을 좀 해볼까요? 전국 최상위라고 말하는 게 그냥 캐치프레이즈처럼 뭐 최상위를 해보자 라든가 우리는 최상위의 마음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네, 매년 전국 본원 모의고사 최다 만점자 배출이라고 써 있죠. 자, 저희가 중3이 되면 시험 보는 달 빼고는 모두 다 정상 본원, 대치 본원에서 나오는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것이 올해는 응시 인원이 3,000명 정도 됐었어요. 전국에 있는 정상어학원 애들이 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다 만점자가 배출이 됐다는 게 무슨 얘기냐. 굉장히 어려웠던 해가 있었어요. 매년 저희가 보는 거지만 최고 난도 모의고사라 전국에서 100점 만점 수능 모의고사예요. 어머님들 이거 그냥 우리 시험이 아니라 진짜 고1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 전국에서 그 몇천 명 중에 4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3명이 저희 중3 최고반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해는 전국에서 그 몇천 명 중에 3명 100점이 나왔는데 그 중에 2명이 저희 학원에 또 최고반에서 나왔었어요. 올해도 봤죠. 사실 5월 모의고사가 본원 모의고사였습니다. 네, 최신 따끈따끈한 결과예요. 올해 5월 전국 본원 모의고사 봤는데 저희 분원에 만점 이번에는 저희가 파격이에요. 여기가 다 최상위반에서 나왔는데 상위 3개 반에서 하나씩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관계자들도 야 올해는 또 뭐가 다르네 하는데 그 느낌이 옛날에는 잘하는 그룹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그 잘하는 아이들이 모든 그룹에 이제 모든 각 그룹에서 나오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돼서 굉장히 뿌듯한 결과거든요. 저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실적이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런 강도로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겁을 내시는 것보다는 기대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향후 일정 알려드릴게요.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7월 달에 이제, 네, 다 지금 안내를 받으셨을 거예요. 프리에이스 진급시험을 보게 되고요. 에이스에 진입하기, 네, 이제 3개월은 저희가 이제 프리에이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에이스 반을 배정하게 되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스 레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네, 여름방학 오겠지요. 그래서 7월이 끝나면 여름방학이 오면 프리에이스 특강으로 물론 수업은 체스로 진행이 되겠지만은 프리에이스 특강으로 시작해서 사실은 특강에서 커리큘럼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특강이 선택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시작한 아이들은 사실상 스타트를 먼저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 네. 그리고 이제 정말로 프리에이스로 진급하는 것이 9월이지요. 네. 그리고 11월에는 에이스 진급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실질적인 레벨 진단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용어가 바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프리에이스와 에이스 하기 때문에 딱 어떤 느낌이냐. 얘는 전 단계, 얘는 실직적, 이제 어떻게 보면 본 그라운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뭔가 예비로 하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요이땅 처음으로 시작하지 않고 여기서부터가 저희 커리큘럼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네, 가끔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아, 에이스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이제 쭉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몇 달은 좀 쉬고 오겠습니다. 라든가, 뭐 몇 달 동안은 다른 데서 뭐 실력을 갖추고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 제가 왕왕 듣거든요. 그건 조금 오해가 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프리가 아니라 사실상 에이스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생각해서 프리지 에이스 전에 보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강에서부터 사실상 커리큘럼은 시작이 된다고요. 자, 11월에 이제 실질적인 레벨 진단이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체스의 레벨과는 뭔가 조금 다른 레벨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12월 되면 이제 에이스로 진급하여 예비 중1인데 사실은 네, 예비라는 말은 없습니다. 세상에. 뭐가 예비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중1 단계가 이제부터 12월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향후 일정은 참고를 하시고 이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제 이 모든 단계가 시작이 되면 저희가 다 학원에서 안내를 해 드리니까요. 네. 이제 마무리하는 말을 줘야 되겠네요. 크리티컬 매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말로 임계량.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사전적인 뜻은 유효한 변화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양이라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모든 학습이 사실은 임계량이 필요하지요. 근데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임계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학습으로서의 영어가 아니더라도 내가 아무리 여기서 영어를 많이 공부해도 미국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의 어떤 분량이 경험의 분량과 언어로서의 부딪히는 분량이 늘어나야 어느 순간부터 확 잘하게 되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임계량의 학습 중에 대표적 주자거든요. 네. 갑자기 비주얼이 확 달라졌죠. 네. 약간 배추도사, 무도사 같은 그런 어떤 만화에서 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영어를 설명하는 것에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막 뭐가 밑에서 엄청난 화력으로 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죠. 뭐 이렇게 큰 가마솥 단지가 아니더라도 라면을 끓일 때도 저는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제 물을 딱 부어가지고 이제 불을 딱 켜고 내가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 라면이 언제 끓나 이러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정말 물이 안 끓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계속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이게 조그만 기포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죠. 아, 이제 끓겠구나. 근데 안 끓어요. 어느 시점이 돼야 끓지요. 조바심을 내면서 바라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임계량이라는 것은. 근데 내가 물을 얹어놓고 내가 라면을 먹기 위한 환경을 막 상을 차리고 숟가락을 놓고 내가 밥을 먹을까? 그래, 밥을 먹을 것 같아. 그래, 밥을 놓고 그렇게 내가 할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가면 팔팔 끓어 있는 거거든요. 임계량이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마음만 가지고 그냥 조바심만 가지고 들여다본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불을 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이 특히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수고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닥 수고하고 뭐 이러지 않는 아이들조차도 그렇게 학원을 오래 다니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도 나아지질 않아요. 그냥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되게 저학년일 때부터 듣거든요. 영도는 얼음이니까 물이 10도인데 갑자기 뭐 불을 딱 떼자마자 갑자기 100도가 돼서 끓지는 않거든요. 10도가 20도가 되고 20도가 50도가 되고 50도가 70, 80, 99까지 가도 물은 안 끓어요. 100이 되어야만 끓거든요. 왜 지루한지는 이해가 가요. 저도 이 나이까지 공부하는 사람이니까요. 지루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루하고 조바심 나는 걸로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내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더라도 시간은 필요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영어는 무조건 단숨에 끓여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끓여내야 되고 이렇게 솥단지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인내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쉽게 결정 내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저도 고등부까지 했던 선생이고 아이들의 대입을 바라보고 결과를 받아낸 적도 있었던 사람인데 머리 좋은 아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항상성 있게 성실함을 지켜나가는 아이들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언제나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을 떼다가 어떤 경우도 봤냐면 제가 보기엔 딱 85도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지쳐요. 확 꺼버리는 것도 봤어요. 저는. 의미가 없죠. 그 85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불을 꺼버렸는데.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도 보냐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실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정체 구간이 생기기 시작해요.
애들이 그때부터 무서워하죠. 선생님 저 노력을 해도 안 돼요. 똑같아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가만히 있어. 좀 기다려봐. 그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 소리 하냐. 전 본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체 구간이 있다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물이 85도에서 끓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안 끓는다고 걱정한 거예요. 100도가 돼야 끓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 과정에 있어서 함께, 선생님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장시간 들으셨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뭔가를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부모님들이. 그렇지만 사실은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가 아니죠. 그게 바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언제나 그랬지만 올해는 특히나 아이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